뒤에 읽을 거는 없고 그냥 읽으면 돼. 자, 다음 글을 고르게 답하신 분도 하는데 119페이지. 자, 송은랑 풍류랑 김생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김생은 취직에 말을 탄 채 왕자인 회상군의 시녀 영령을 목격한 후부터 그녀를 사모하던 중. 그래서 왕자인 회상군의 시녀 영령이거든. 그래서 왕자 그 회상군의 시녀인 영령을 사랑했어요. 자,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이제 신분을 초월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회상군의 시녀면 회상군 거야. 이게 따지면 회상군의 여자야. 근데 이제 그 회상군의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분을 초월했다 이렇게 되고. 자, 영령이 이것 통해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녀를 기다린다. 영령을 사모하다가 자, 영령의 이모를 통해서 자, 이 영령과 자, 만남을 시도해. 자, 김생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일어났다. 이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김생의 심리야. 만나서 기쁘기도 한데 뭔가 좀 두렵기도 하는 거야. 오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상군의 신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자,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책상에 기대어 앉아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려움은 오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러나 시간이 거의 정과되었는데도 끝내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자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대. 자, 이거는 이제 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야. 만남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쁨과 자,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근데 오지 않았어. 자, 그때 느끼는 거는 답답하고 열이 오르고. 자, 그래도 바보처럼 꼼짝 않고 앉아있으니 마치 그 모습이 설이 맞은 파리 같았다. 그래서 바보처럼 꼼짝하고 앉아있었는데 설이 맞은 파리 같았다 그랬잖아.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답답하고 열이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 자, 그럼 이제 비유한 말이 설이 맞은 파리 같았다. 그래. 견디다 못한 김생은 마침내 벌떡 일어나 부채로 대들보를 치면서 노파를 불러 말했다. 기다리는 눈은 뚫어지려 하고 근심상이는 애는 끊어지려 하고. 나 기다리다 죽겠어 이런 뜻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 어떤 기다림과 애탐과 요거를 표현한 거야.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과 자, 애타는 마음이 나란히 들어있는 거지. 많은 행인들이 지나가는데도 영화가 아직까지 오지 않으니 내 희망은 끊어진 건 아니겠소. 노파가 유령하며 말했다. 지성명 감천이라 했습니다. 도리님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너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고 참았잖아. 기다려 라고 하는 거야. 잠시 후 창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차 가까이 들려왔다. 김생이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영령 낭제였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영령이 나타났어. 야, 김생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영령이 나타났을 때 이제 기쁨이지. 정서. 기쁨. 자, 지금 심리변화가 막 있는 거야. 기쁨과 두려움에서 답답하고 열오르면서 애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쁨까지 온 거야. 영령이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대문 앞 버드나무 아래서 밤빛 털을 가진 말이 길게 울고 뜰가에 서늘한 그늘을 하인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영령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왜 이상한 생각이냐? 평소와 달라. 집에 왔는데. 자, 머뭇거리고 감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라고 했어. 영령이 나타났는데 영령이 머뭇거리고 있어. 자, 이유는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 자, 평소와 다른 집의 분위기 때문에 그래. 달라지고.
자, 이에 노파가 진기 영령을 꾸짖으며 말했다. 의심하지만 빨리 들어오너라. 너는 이 도련님을 모르느냐? 이분은 곧 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며 거짓말하는 거지. 안심을 시키려고. 친척이니라. 마침 누추한 우리 집에 오셨다가 장차 손님을 전송하게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늦었느냐? 나는 내가 끝내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부모님 제사를 이미 지냈단다. 너는 안 그러더라. 빨리 술상을 차려서 도련님께 한 잔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거짓으로 꾸짖는 거지. 그리고 이 지금 김생의 정체를 숨기면서 들어와서 술을 한 잔 올리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는 자, 노파가 꾸짖고, 노파가 김생의 정체를 숨기고, 자, 들어와서 술 따르려고 그러잖아. 자, 둘을 만나게 하려는 거야. 자, 거기 있는 그 노파의 대사 있잖아. 그건 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노파의 어떤 계략이야. 자, 영령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을 받들고 들어오자 노파는 김생과 함께 술잔을 주고 마셨다. 술이 반쯤 취할 중에 김생이 영령에게 말했다. 낭자도 들어와 앉으시오. 나는 지나가다가 여기에 들른 것이오. 이것도 거짓말이지. 실제로는 너 보러 왔어. 이거야. 영령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마주대하지 못했다. 이에 노파가 영령에게 말했다. 너는 깊은 궁중에서 생장하여 세상의 정리가 어떤 것인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능히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 예례로 알지 않느냐. 빨리 술 따라 라고 하는 거야. 자, 이에 영령은 술잔을 받긴 했으나 오히려 불쾌한 듯이 향기로운 술잔을 어렵사리 잡고서 살짝 붉은 입술에 대기만 했다라는 거는 이 영령이 뭔가 불편해서 김생에게 이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야. 자, 요거를 보여줘. 자, 그 다음에 중약품은 줄거린 두 사람은 회상꾼 댁으로 남몰래들랑 인연을 맺지만 영령의 처지 때문에 헤어지겠는데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고, 자, 김생은 몇 년간 공부를 하면 장원급제를 한다. 김생이 장원급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3일 동안의 육아에서 김생은 머리에 개수나무를 꽂고 손에는 상아로 된 호를 잡았다. 이제 장원급제를 했잖아. 장원급제에서 이제 나름의 이제 그 파티하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앞에는 두 개의 일산, 햇빛 가리개가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옹이하였으며 좌우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악공들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이게 어떤 거냐면 장원급제 했을 때 행차하는 거야.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갖고 나오거든. 그 장원급제 때문에 행차를 해. 자, 이 장원급제를 축하하기 위한 행차를 하고, 자,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이냐 바라보았다. 김생은 얼큰하게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마리에 걸터 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봤다. 갑자기 길가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한 집, 여러 집 중에 한 집이 딱 눈에 띄어. 한 집이 동그랗게 돼. 높고 긴 담장이 100걸음 정도 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이건 그 집을 묘사를 한 거야.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는 희롱하듯 벌들은 미친 듯 그 사이를 어지르게 날아다녔다. 요까지가 그 높고 긴 담장이부터 그 날아다는 데까지는 그 집의 모습을 묘사한 거야.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곧 회상군댁이라 하였다. 그 한 집이 누구냐? 회상군댁이야. 그 행차를 하다가 회상군댁을 발견했어. 회상군댁을 발견했고,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회상군댁을 발견하고 일부러 취한 듯 말에서 떨어졌어. 자, 요거는 연기야. 요거는 연기인데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자, 부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작처럼 모여들었다. 이때 회상부는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부인들이 이제 막 상복을 받은 상태였다. 그동안 부인은 마음 구질보다 홀로 적적하게 살던 터라
광대들의 제주가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본 거야. 근데 그래서 시녀들에게 명하여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자 거기 주세요.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이게 그 일부러 취한들 말이 좀 떨어진 이유야. 회상군 댁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회상군 집으로, 회상군 집으로. 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말에서 떨어진 거야. 이 회상군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또 뭐야? 안에 영역이 있으니까 영역을 보려고. 옛날에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누가 자기네 집 앞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데려다 놓고 집에서 쉬게 했다가 깨어나면 보내주고 이랬어. 자 비단호 짠자리에 죽부인을 베개로 삼아 누이게 하였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지러지나 깨어나지 못한 듯이 누워있었다. 저는 연기하고 있는 거야. 이윽고 광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풍악을 울리며 온갖 노를 다 펼쳐 보였다. 궁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김인턴에 구름 같은 머리채를 한 채 주령을 묶고 지켜보았는데 가히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령이라는 이는 그 가운데 없었다. 그치? 자 여기서 떨어졌는데 영령이 없었어. 가봤더니. 자 영령이 없을 때에 여기서 그 김생의 심리는 실망됐겠지? 실망감. 없네. 찾으러 들어갔는데 없네 된 거야. 김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생사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남자가 나오다 김생을 보고 다시 들어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 영령이 없었는데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 자, 이 한 남자가 누구냐면 영령이겠지. 영령을 발견을 한 거야. 이는 바로 영령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채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다 얘기해주지. 왜 울었는가? 운내가 누구냐? 영령이다. 걔가 왜 울었는가? 이런 거야. 이러한 영령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게 그지없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했다. 김생은 더 이상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는 놀라운 척 말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궁중에 늙은 노비 장획이라는 자가 달려가려했다. 회상부 댁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계속 연기하는 중이야. 자, 장혁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령에게 차를 가져와 명령하였다 했지. 이런 게 이제 우연성이야. 그 수많은 시녀 중에 왜 하필이면 영령이야. 한 남자가 눈물을 흘렸고 시간이 쭉 흘러서 영령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지. 자, 여기 이제 유연성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재회가 되는 거고. 네. 자, 이론의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가 되었으나 말 한마디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령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속에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들어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라고 해서 자, 이제 우연성도 있고 이제 재회를 하게 된 거지, 재회. 그래서 이제 편지를 떨어뜨리고 이제 나오게 됐대. 이 사건인데 결국 어떤 거냐? 이 신분을 초월한 사람인데 이 회상군의 신녀인 영령과의 사랑과 이별과 재회와 이 세 가지가 드러난 거지. 사랑과 이별과 재회. 그리고 주제는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의 사랑. 자, 여기 이제 주제가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신분을 뛰어넘는 게 중요해. 운영자는 신분을 뛰어넘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 죽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그것까지 나오지 않았지.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원서가 자, A가 어디갔냐? 자, A는 A 어딨지? A 어딨어? A 찾아줘 빨리. A 왜 안 보이지? 어딨어? 저기 있다. 술. 자, A가 술이고 요거는 이제 만날 수 있는 계기지. 그 다음에 B는
자, B에는 자, 그 2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차가 있지. 자, 1번 A와 B는 각각 김생이 노파와 회사부탁의 부인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이거는 이상하지. 노파에 대한 감정 뭐 이런 건 아닙니까? 자, 2번 A와 B는 각각 노파와 회사부탁 부인이 김생에 대한 호의를 담아야 되죠. 맞지? 노파는 영녀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따르라고 했고, 회사부탁 부인은 갈증을 염려해서 이거를 줬고, 이렇게 된 거지. 답은 2번이에요. 둘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이래나 저래나 김생과 영영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죠. 자, 그거 A, B의 자, A하고 B의 공통점은 자, 김생과 자, 영영이 만나는 매개체가 돼. 너 술 따라 차 갖고 와, 그지? 그래서 둘이 결국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를 보면 자, 여기는 이제 희곡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볼 건 없어. 자, 어디를 보냐? 이것도 뒤에 문제가 볼 게 없어. 뒤에 문제가 볼 게 없어서 그냥 바로 읽을 거야. 자, 23. 이거 일단 주제를 먼저 보면 이거는 이제 대중매체의 상업주의 비판 이렇게 돼. 자, 갱구가 무너진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 만에 구출된다. 유명인사가 된 김창호는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돈을 많이 벌어. 이후 김창호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 김창호도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유명해지니까 돈을 많이 벌고 결국 가족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유흥에 돈을 탕진해서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야. 자, 홍 기자 논문을 읽고 있다. 때로 만년필 갚을 때가 하면서. 근데 여기 이제 희곡이기 때문에 홍 기자의 대사로 논문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왜 희곡에 왜 그 논문을 입으로 얘기하냐? 자, 그거는 희곡의 한계야. 나름의 화면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희곡의 특성. 현대사회는 다원적인 계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광대한 지역의 산재한 생활 영역으로 인해 복잡다양한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 계층 간에는 많은 모순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계층의 갈등이 있다. 이런 거고. 따라서 어떤 계층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이 사회 서문사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는 대중교통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야. 뒤에도 거대한 집단으로서 현대사에 있어서는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사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래서 계층 간의 모순과 대립이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계층 간의 대립과 모순에서 상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매스미디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홍 기자의 첫 번째 부분에서 자, 여기서 지금 홍 기자가 읽고 있는 논문에서는 자,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논문. 자, 이동안 김창호가 등장해 홍 기자가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린다. 선생님, 뭡니까? 저 모르겠습니까? 기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자, 당신 누군데? 홍 기자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여보, 김창호라는 한두 개요? 관심 없어. 무관심이야. 자, 동진가옥 속 동오갱에 묻혔던 광부 김창호. 아, 김창호 씨. 옛날에 특종으로 삼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버린 거야. 자, 역시 절 알아보시는 걸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두 참 고마웠죠.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볼 일 있어? 나 지금 바쁜데. 지금 여기서는 김창호는 홍 기자한테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든. 자, 그리고 김창호가
홍 기자한테 알아봐주기를 기대해. 근데 홍 기자는 김창호한테 자 무관심하지. 자, 요 관계야 지금. 자,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져오려 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알아봐주길 기대하고 자, 또 하나는 자 도움 주기를 기대하면서 자,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야, 돌아서 5,000원짜리 좀 이거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아래쪽 광고부에 가면 거기 사람 찾는 광고 체크합니다. 나 바빠서 무관심. 관심 없어. 무관심의 이유는 뭐냐? 특종거리가 아니라서 그래. 기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무관심의 이유. 자, 기사거리가 아니라서 그래. 자,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난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한때는 그래도 연구대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고 서울시장도 나한테 그래서 이제 나 그래도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김창호 멍하니 말을 했습니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동안 천천히 퇴장합니다. 자, 지금 논문을 읽고 그 다음에 김창호 홍 기자가 좀 대화를 하는데 김창호는 홍 기자한테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고 도움 주기를 기대하는데 홍 기자는 김창호한테 무관심해. 왜? 넌 기사거리가 아니니까. 자, 홍 기자 결론. 따라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얘기를 한 번 더 했고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기묘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 공연에 인간 부재의 매스컴이 이르지 않는 걸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 이거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자, 이거 이제 부작용도 얘기하는 거지. 부작용. 이게 뭐냐? 인간 부재. 여기서는 필요성보다 중요한 게 인간 부재야. 얘가 중요해. 얘가. 자,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자, 중량이 됐고 카메라가 가운데 설치되고 있다. 구경꾼들은 호기심에 카메라 앞에 몰려 있고 경찰은 정리에 바쁘고 홍 기자 마이크 잡고 방송 준비 카메라 라이트 비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기사거리가 만들어진 거야.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동민강업소 현장입니다. 자, 동민강업소 사고 현장이지. 자, 홍 기자가 이제 뭔가 기사거리를 찾은 거야. 메탄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채탄 작업 중이던 광부 34명이 매장됐습니다. 그러나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광부 중 폭발한 갱부 아래쪽 대피석에 있던 배강호 22세 이효준 씨가 아직 살아있음이 지상과 연결된 배기 파이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 난 갱부 입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특종이 될 만한 사건이 자, 여기 이제 발생을 한 거야. 자, 여기 발생을 했고 자, 이때 이불보따리를 맨 김창월가가 등장한다. 홍 기자 김창월을 발견한다. 홍 기자 발견한다. 김창월 씨 잠깐만. 이게 되니까 갑자기 홍 기자가 김창월을 부르지. 자, 김창월을 알아봐 버리지. 자, 왜 그래? 기사거리가 되니까. 뭔가 특종에서 취재할 만한 일들이 되니까 얘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업주의야.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종이 중요한 거지. 자, 이불보따리를 보고 카메라 앞에 세운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에도 새로운 매몰 광부 김창호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갱부 매몰로 16일간 불속에 갇혀 있다. 무죄 같은 이적 강인한 직전으로 살아남은 김창호 씨라고 해서 김창호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김창호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어. 김창호에 대한 태도도 변해. 왜 이제 기사거리가 되니까. 자, 구경꾼들 일제히 김창호 씨에게 시선을 주며 박수를 친다. 김창호 처음엔 머뭇거린다. 웃으며 손을 들어 담례한다. 김창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 1,200m 갱내 대피소에 인부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출될 때까지 갱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예, 먼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이 났다. 신이 나지. 왜 자기 알아보니까. 자, 제 경험으로 봐서 배고픔 움직이지 않으면 참을 수 있는데 추우면 견디기 힘듭니다. 전구라도 있으면 안고 있어야 합니다. 배기 펌프로 공기 좀 넣어줘야 되고요. 이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얘기를 계속했어. 그 사이 기자 한 사람이 뛰어나와 홍 기자에게 긴 말을 한다. 홍 기자 마이크 빼서 자기 말을 한다. 방금 인부들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변했는데 갑자기 인부들이 구출이 됐지. 구출이 됐다는 얘기 뭐냐? 이제 기사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기사거리가 안 된다는 거고
포크레인으로 무너진 흙더미 한 부분을 드러내 매몰된 인물들이 모두 그 틈으로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참 싱겁게 끝나는 건 이제 그래서 구출을 했고 기사거리가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실망감을 보여주는 거야. 자, 이게 이제 홍 기자의 실망감이고. 자, 그 실망감의 이유는 특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끝났어 그냥 사고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홍 기자가 실망한다는 이 지점에서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면 인간 부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매스컴의 자, 부작용을 보여줘. 이 어떤 거냐 인간 부재.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사거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기사거리가 사라지니까 실망해버려. 자, 이런 걸 특종이라 취지하는 자갑시다. 카메라 치운다. 구경꾼들이 이제 의미 없다는 듯 카메라를 떠나나간다. 사람들은 똑같지. 이제 기사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야. 자, 여보세요.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갱 속에서 오래 견디려면 바깥 세상은 말아야 합니다. 자, 그저 꼭 참고 언젠가는 빛이 보이겠지만 희망을 보고 희망. 김창호 일가면 아무도 없다. 다 가버렸으니까. 여보, 가요. 어디로 가? 땅속으로? 아니야. 그래도 하늘로 가자. 하늘로 가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랄 기록을 세울 거다. 우리 다 같이 가자. 하늘에 가서 기록을 세우는 거다. 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자, 땅속의 의미가 뭐냐? 이 사람이 땅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돈을 벌고 그랬거든. 그래서 땅속은 관심 받았던 이유가 돼. 자, 근데 이제 여기 관심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늘로 가자 그랬지? 이 하늘은 뭐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이제 대중매체 상업주의를 비판하는데 여기서는 김창호라는 사람도 대중매체 상업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삶이 바뀐 거고 그리고 그걸 이제 추구하는 거고 여기는 홍 기자도 상업주의 때문에 특종만 찾아다니는 거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김창호가 홍 기자가 특종만 찾아다니는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홍 기자든 김창호든 전부 다 이 대중매체 상업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야. 한 명은 돈을 벌었고 관심을 받고 한 명은 이제 저게 되고 이제 특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홍 기자도 비판, 김창호도 비판, 사람들은 다 비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중매체 상업주의 비판인데 그 내용 안에서 보면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인간 부재 비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윗글을 연극으로 상연한다고 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 내용. 자, 기억은 이거 가지고 하시오. 자, 상대로 인해 자신의 일을 방해받은 상황 귀찮은 투로 맞지? 자, 니은은 내가 한때는 그런데 용변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야. 서울시장도 나한테. 그래서 무시당하는 상황이니 격앙당하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거든? 그래서 맞고. 자, 디귿은 자, 왼쪽에 김창호 씨 잠깐만 있어. 귀찮지만 필요한 상황이지 내키지 않는 뜻이 아니지. 지금 특종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디귿이 다. 그래.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여기는 주제를 조금 바꿨으면 자,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대중매체지. 자, 인간 부재 비판. 자, 이렇게 봐도 무방해. 다음 과제는 9까지 하는 건데 141쪽까지 우리 내일 저기 누치를 할 거야. 내일 누치를 할 거야. 이거 내가 갖고 와. 자, 우리 이제 독서를 할 때요. 삼사인데 3사. 자, 36쪽을 하나. 시간이 되면 한 개 더 해보고.
여기 문단 번호를 쭉 쓰세요. 여기 나있지. 오우, 야. 오늘까지 만 될 거야? 아니야?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니야? 오늘까지만 다닌 줄 알았지. 작은 애들 큰일 났네. 한 명은 맨날 지각하고 한 명은 숙제 안 해오고 조창민은 집에서 연락 오고 뭔 일 있었지? 그게 다음 학원 책을 못 봐가지고. 아 그런 거였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얘기해. 그거 말고. 이상하게. 자 1문단은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한 상황을 가리킨다. 이건 이제 빈곤의 정의. 어떤 사람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한다. 요거는 판단 방법이야. 빈곤 판단 방법. 그래서 뭐라냐면 최저소득을 계산해서 비교한대. 자,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더 낮으면 그는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요 빈곤이 있고 요 빈곤의 정의가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판단 방법이 나오거든. 자, 빈곤의 판단 방법은 뭐랑 비교하냐? 최저소득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걸 또 뭐라 그러냐? 구분 기준이거든, 기준? 기준이 뭐냐? 빈곤선이래. 아마 빈곤선 위에 있으면 빈곤하지 않은 빈곤선 아래 있으면 빈곤한 거 모르겠지. 자, 이 문단. 자, 빈곤의 기준은 사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다. 일단은 절대적 관점이 있어, 빈곤선에.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에 절대적 관점이 있는데, 그게 라운트리 방식하고 라이덴 방식이래. 그래서 첫 번째는 라운트리 방식이 나와. 자, 주민들을 대상 음식, 의복, 주택 등의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객관화해 조사하고, 자, 뭐 하냐면은, 자, 최저한 생활 하는데 필요한, 자, 요거에 소득을 객관해서 산출하는 거야. 조사지, 조사. 이거를 조사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설정한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최소한 지출 금액이 있는데, 여기 이제 최저 생계비야. 자,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비와 절대적 수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최소한 소비, 절대적 수준. 자, 하지만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요게 분명하지 않은 게 한계야. 요거 때문에 한계가 생기는데 분명하지 않아. 자,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생존에 무엇을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도 있는데 내가 사회생활 하기에 필요한 것도 있잖아. 내가 맨날 남자한테 얻어먹기만 해. 그럼 아무도 안 만나줘. 써야지. 때때로 써야지. 그래서 그 저기 카톡 선물하기도 일부 플렉스도 있고 오다 주어다 너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해가지고 쏴줘야지 하나씩. 이제 그런 게 사회적 생존도 고려하는 거야. 근데 누군가 난 친구 없어도 돼. 그래서 나 먹고 살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난 친구가 필요해. 나는 이런 것까지 있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겠지.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그게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거야. 자, 두 번째는 라이덴 방식인데
자, 설문조사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한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 생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거 조금 다르지. 정상적 생활이야. 최저가 아니야. 정상적 생활을 하기 위한 소득이 정상적 생활을 위한 소득. 이거를 조사를 해.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통계 처리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저 생계비 산출해. 조금 다르지. 최저한 생활. 여기는 정상적 생활. 조금 다르지. 나는 밥 먹고 커피 마셔야 돼. 하루에 커피 2잔 넘게 마셔야 돼. 커피 안 마시면 싫어. 손 떨리고 이러면 그냥 싫어. 기분이 안 좋아. 커피를 더럽게 맛없잖아? 그럼 또 싫어. 그래도 여기 맥업 커피 잘 안 가. 그냥 급한 음식 가는데 잘 안 가. 애들도 가지 말라 그래. 커피 맛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잘 안 가. 우리 동네에서도 메가 커피를 가면 우리 동네는 저기 시골이라 저기 스타벅스도 없고 투썸도 아니고 없어. 시골이라.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 저기 화성 이동까지 걸어가. 거기 화성 이동 메가 커피가 맛있거든. 거기까지 걸어가. 남들이 미쳤대. 그리고 아파트 바로 앞에 있거든. 메가 커피가. 거기 안 가고 후지역까지 걸어가. 화성 이동까지. 왜 못 가지? 거기가 맛있거든. 내가 이제 스타벅스보다 가까워 그래. 그럼 먹어야 돼. 정상적인 생활하기 위해서는 커피 마셔야 돼. 그리고 저기 점심 먹고 가끔 내가 투썸 가서 커피 마시거든. 기분 너무 나락할 것 같은 거. 그게 내 정상적인 생활이야. 커피를 마시고 있어서 내가 커피를 어저께는 커피를 7시간을 마셨다. 맛이 없어가지고 돈 아파서 마셨다 진짜. 알바 묻지나 어떻게 만들어놨나.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밥을 먹고 투썸 커피 마시는 거야. 그게 나의 정상적인 생활이야. 이런 거 필요한 거지. 이런 걸 계산하는 거야. 근데 연우는 밥만 먹으면 돼.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거야. 다르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거 나와. 자, 이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빈곤선을 산출한다. 이건 이제 그냥 주관적 판단이야. 다르지. 앞에는 이 객관화해서 조사하는데 얘는 주관적 판단이야. 자, 라운트리 방식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다르다.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 한편 절대적 관점에 의존한 빈곤선을 산출하는 두 방식은 달리니까 딴 얘기 나와. 상대적 관점이 이제 상대적 관점. 빈곤선을 찾아낼 수도 있다.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경우 빈곤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이면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이 이거 맨날 바뀌어.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면 또 바뀌고 뭐 이렇게 되거든. 중위 소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야. 자, 여기가 이 빈곤선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식은 빈곤이 상대적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건 이제 장점은 뭐냐? 빈곤이 상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친구 중에 저기 되게 거들먹거리는 놈이 하나 있어. 능력 때문인데. 걔 연봉 1억이래. 하도 잘난 척을 하길래 연봉 1억은 사실 실질적인 얼마 안 돼. 그래서 내가 너 얼마 버는데 자꾸 능력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연봉 한 장이래. 1억?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거 한마디 했어. 너 정도는 우리 다 벌어. 그랬어. 연봉 1억이면은 실질적인 그렇게 얼마 안 돼. 그리고 네가 너무 돈 되게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다른 일을 많이 해. 다른 일을 써놓은 책만 5권이야. 써놓은 책만 5권이고 하는 얘기. 근데 이게 계약 보면 사실은 내가 그거 뭐 연봉 1억이라고 뭐 괜찮아 그래. 근데 실수령이 걔보다 3배 내겠어. 내가 뭐 사줄게 라고 말을 할 때 걔가 가끔 한마디 해. 됐어? 돈도 없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 드디어 쏘시는구나. 느낌이 그래서 속마음이 어떠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 속마음이 아, 가난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빈곤 상대적이야. 저번에는 저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걔가 결제를 했어. 근데 보통 이제 우리도 결제를 하면 이제 더치페이를 해. 싹 모아가지고 나보고 야, 네가 대신 받아가지고 나한테 줘 그래. 그러더니 뒤에 말이 아니 네 가져도 돼 용돈 내 그래. 그래서 질까? 진짜 용돈할까? 그러다가 보내줘. 걔 것까지 포함해서 보내줬어. 네 거 내가 산다고 자존심 상해서. 근데 아니 그 악습으로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상대적으로 걔 만나면 내가 좀 가난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 웬만하면 내가 가난해진다는 생각 안 들거든? 걔한테만 그래. 그냥 상대적이야.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평균 소득 수준이 이르러야 것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 평균 소득 이상이어야지. 자, 빈곤에서 벗어난다. 자, 3문단. 자, 사람들의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자, 빈곤의 판단 이유가 나왔지. 자, 경제적 격차 줄이기. 자,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조세 제도를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방법이 있어. 경제적 격차 줄이는 방법이 나오는 건데, 요 방법이 조세 제도예요. 조세 제도. 자,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 제도이다. 자, 그 중에 이제 누진세를 얘기했지. 누진세가 뭐냐면 내가 아까 1억이 넘으면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아. 이유가 뭐냐면 세율이 높아. 예를 들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 떼간다 그러면은 1억 버는 사람들은 1억 버는 사람들은 한 30% 떼가, 30-40% 떼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누진세야. 누진세 제도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제도로. 이게 이제 누진세 제도의 정의고, 조세 납부 전후 사람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누진세 장점 뭐냐? 조세 납부 전후에 격차를 줄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7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10% 냈어. 그러면 이제 6,300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 그럼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지. 월급이 12개월로 계산을 하면. 근데 1억 버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 30% 냈어. 그러면 이거 7천만 원이잖아. 그럼 둘의 격차 줄어들지. 이런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이래. 원서가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는 부유한 사람의 소득을 줄일 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래서 소득세 납부 전의 격차를 줄이는데 요거 이제 한계가 뭐냐면 두 가지야. 고소득자의 소득을 줄일 수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는 거는 안 돼. 어차피 세금은 내야 되거든. 자, 그리고 또한 현실의 조세 제도 중 누진성 있는 소득세 등 지급이 소수에 불과하다. 첫 번째 한계, 두 번째는 뭐냐? 자, 이게 그 조세 제도 중에 굉장히 지급이 소수예요. 누진성 있는 소득세는 소수예요. 누진성 있는 조세는 소수. 예를 들어 편의점에 콜라를 사러 갔어. 니네는 돈 못 번다고 800원에 팔아. 나보고는 1년에 연봉이 얼마예요? 그리고 소득 신고 얼마 하셨어요? 한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1,300원 내세요 이래.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치? 다 똑같은 거 내지. 예를 들어 다 똑같이 1,000원 내. 그럼 콜라 안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 다 똑같이 내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야 이게. 일반적으로 다 물건을 사면서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세금 다 똑같이 내는 거지. 또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역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소득이 적은 사람이 똑같이 콜라를 사는데 100원의 세금을 내. 그럼 소득이 적은 사람은 100원 내는 게 좀 부담스러워. 근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안 부담스러워.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게 역진세고. 자, 그뿐만 아니라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조세제도의 실질적인 누진성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조세제도를 통해서 이 경제적 격차 줄이는 거에 한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써야지. 이 부가가치세는 역진성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역진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번째는 탈세. 어떻게든 세금 줄려 엄청 애쓰지. 가끔 세금을 환급을 받거든 우리는 낸 걸 비용 처리를 해서. 근데 내 주문 냈대. 너 냈어? 그랬더니 자금 냈대. 얼마 냈어? 얼마 냈대. 그리고 올해도 지금 한번 중간에 한번 냈대. 세무사가 중간에 한번 내라 그랬대. 만약에 냈어? 그랬더니 냈대. 어우, 야 나도 의료보험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걔 더 내. 야 급이 달라. 내가 그래서 급이 달라 이게.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제 막 이걸 세금을 좀 벌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건 감세고 탈세는 아예 세금을 안 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카드 결제 안 되고 현금으로 받고 이런 거. 현금 점수는 안 대주고 이런 건 탈세야. 자, 그다음에 3번. 자,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부의소득세 제도가 있다. 자, 이번에는 부의소득세 제도. 자, 이거야. 첫 번째는 누진세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부의소득세 제도인 거야. 자, 부의소득세 제도는 소득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거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자, 보조금 지급에다 줄치면 돼요. 누진세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누진세는 세금을 다 내기만 하잖아. 근데 얘는 세금을 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그 낸 세금에서 도로 주는 경우가 있는 거야.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득이 낮아질 때는 세율도 함께 낮아지면 나중에 음액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세금이 마이너스 몇 %야. 그러면은 받는다는 얘기야. 얘기는. 그래서 음액값을 가질 수 있다. 그 세율이 음액값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돼요. 세율이 음액값. 자,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줘야 되는 것을 뜻한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한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면 자, 최소가 30이야. 자, 한 달 소득이 0인 사람에게는 한 달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소득이 빵이야. 그러면은 30만 원 받아. 자, 근데 그리고 소득이 늘어갈수록 보조금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소득이 10,000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 5,000원씩 줄인다고 하면 자, 소득이 10,000원이 올라가면 자, 보조금이 5,000원이 내려가. 이렇게 되면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은 자, 소득이 10만 원이야. 그러면은 지금 보조금이 5,000원씩 줄지. 그러면 얼마 내려가야 돼? 5 곱하기 10이니까 5만 원 내려가지. 자, 그러면 보조금이 얼마 깎여? 소득이 10만 원 올라갔으니까 보조금이 5만 원 깎이지. 25만 원을 지급하는 거야. 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토탈 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야? 35만 원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 이 사람이 한 달 소득 60만 원에 이르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0만 원이 되면은 이게 지금 만 원씩 올라가면 5,000원씩 깎이니까 60만 원에 빵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즉 스스로 번 돈이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까지는 돈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까지 주는 거냐? 굳이 다 59만 5천 원까지 주는 거야, 돈을 벌면. 그러면 5천 원을 더 더해줘서 60만 원을 맞춰주는 거지. 부의소득세제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누진세 제도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부의소득세 제도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의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이건 이제 어떤 한계지, 단점. 첫 번째가 높은 사회적 비용. 이거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곤란하지. 생각보다 돈 많은데 이거 하는 사람 많아. 옛날에 저기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저기가 있었어.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었는데, 그 방학 때 무슨 학교에서 여행, 일본으로 여행 가고 이런 게 있었어, 프로그램이. 그거 보내겠다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근데 이거 학비도 받으시고 급식비도 받으시고 다 받으시는데 이거 갈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애를 그 정도 되면 돼요. 그래. 걔만 갔어. 우리 반에서. 그리고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 그렇게 못 살았는데 애들이 그래. 걔네가 제일 잘 살아 그래. 어? 그랬거든?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내가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아니야.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중상위급의 생활을 하고 있어. 뭔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 결제를 하는데도 그래. 얘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야?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가? 그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어. 전화해봤니? 해봤죠? 보내시겠대요. 자식을 위해서. 그랬더니 어? 부장님 결제를 해준 거야. 그냥 긴가민가하고 또 불려갔어. 교감한테. 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야? 학비 면제받는 애들 다 아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가? 자식을 보내고 싶으시대요. 근데 교감 선생님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 아 그래? 교장은 안 물었어. 다행히 나를. 뭐가 있을까? 근데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어. 그리고 여기 저기 뭐 소득으로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임대아파트 외지 정말 많아. 뭐 그런 것도 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런 사람을 골라내야 되잖아. 못 골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골라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빈곤의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빈곤의 증상을 완화해 주는 데 그친다. 여기 빈곤을 완화만 해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자, 5분간. 자,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한계야. 조세제도의 한계. 또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도 한계야. 그리고 두 개는 조세제도의 한계가 나온 거지. 근본적으로 퇴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를 줄여 효율성 측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누진세를 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 그럼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져.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살려고 해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비를 쉽게 못하는 거야. 원하는 만큼 소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계산하는 만큼이. 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자, 그래서 그 사회 전체적인 부의 크기를 줄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금으로 많이 들어가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줄어들면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공평한 분배가 가난한 사람의 실제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해서, 자, 여기는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 부의 크기로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실제 생활을 줄이는데 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냐? 조세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빈곤의 근본적 퇴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 자, 따라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은 문제 상황의 단기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자기 주체해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 이걸 만약에 연계가 된다 그러면 앞에서 그 5문단 그 마지막까지 썼던 조세제도에 대한 얘기도 쓰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도 쓰고, 여기 두 가지가 나란히 나오겠지.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자, 1번은 2번인데 왜 2번이냐?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했던 사람들의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이지. 라이덴은.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자, 2번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부의 소득세 제도인데. 자, 일단은 거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점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 너무 길게 다시 그려야겠다. 자, 요런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소득이 빵일 때 빵이고, 70일 때 75지. 그래서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고, 자, 여기 소득. 자, 그 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인데, 이 소득이 빵일 때, 이건 소득이 빵이야. 그럴 때 처분 가능 소득도 빵이야. 보조금 없을 때. 근데 소득이 빵인데 지금 보조금이 30만 원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조금이 30만 원인 경우야. 일단 보조금 30만 원. 보조금의 최대가 30만 원이야. 이 문제 조금 장난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괜찮아. 1번은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한 최소한의 소득 월 30만 원이다. 맞지? 왜 빵일 때 30이니까. 정부는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만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8,000원씩 줄인다는데, 자, 소득이 빵이면 30만 원을 줘. 처분 가능 소득이 30만 원이야. 이 얘기는 뭐야? 보조금이 30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 자, 근데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20만 원이 됐어. 그런데 처분 가능 소득이 얼마가 됐어? 36만 원이 됐지. 그럼 보조금 얼마 줬다는 얘기야? 16만 원 줬다는 얘기지. 그럼 얼마 깎였어? 14만 원 깎였지. 14만 원. 자, 20만 원이 늘어났더니 14만 원이 깎였어. 자, 그럼 계산하면 만 원당 얼마? 7,000원. 이렇게 되지? 그래서 2번은 8,000원이 아니라 7,000원. 그게 된 거야. 이거는 2번은 조금 단순한 애들 틀리려고 한 거야. 20만 원에 36만 원 줬잖아. 그럼 20백에 36에 20하면 16만 원이거든. 아, 그러면은 만 원당 2,000원, 만 원당 8,000원 이렇게 계산하게. 받은 돈 계산하게. 근데 지금 여기서 뭘 깎 거야? 깐 거 계산하는 얘기지? 받은 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잘못 읽은 건 그렇지. 내가 만 원을 벌 때마다 8,000원씩 주는 게 아니지. 만 원을 벌 때마다 7,000원이 깎아야 되거든. 깎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냥 보면 단순 계산을 만든 것처럼 보여.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깎아내는 거 주는 거야. 깎아내는 거. 깎은 돈을 계산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할까? 가벼운 거를 하나 해볼게요. 자, 48쪽. 가벼워 보이진 않지만 글이 짧은.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시험 볼 거거든. 다 와야 돼. 2월에도 한번 보고 3월에도 한번 보고 할 거거든. 6월 전에도 한번 보고 4월은 안 볼 거거든.
저기 2월 말에 뭐 저기 시간표 나온다고 때문에 몇 시 시간표? 최선 다안 다니지? 원장님 긴장하고 지금 시간표 짜고 있어. 때문에 2월 말에 보내야 했더니 그랬더니 빨리 짜셔야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막 짜고 있어요. 최선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 쉽지 않은가 봐. 시간표 짜는 게 지금. 자, 1문단부터 쭉 문단번호를 써보세요. 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리 및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한다. 자, 1문단은 동소체 정의가 나오지. 같은 원소인데 성질이 다른 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는 같지만 동소체의 특성이 각각 다른 이유는 자, 원자의 결합 방식이나 배열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얘네들이 자, 특성 다른 이유가 나오거든. 이거는 결합 방식. 자, 배열 형태가 달라서 그래. 자, 원자의 결합 방식 중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한 전자성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자, 공유 결합의 정의가 나오지. 공유 결합은 공유하는 전자성 수에 따라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등을 분류할 수 있다. 공유 결합의 종류가 나오지. 자, 이게 1문단에서 동소체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합 방식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공유 결합이 나왔지. 얘가 중요한 거야. 1문단의 마지막에 나온 말이 중요해. 그래서 2문단에 보면 단일 결합, 3문단은 이중 결합 이렇게 나오지. 자, 2문단은 단일 결합이 먼저 나오는데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형식의 결합이다. 한 쌍을 공유한다. 전자는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없고 원자의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을 나타내는 공간 영역, 즉 전자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내는 확률 계도인 함수인 오비탈로 규정된 영역 내에 존재한다. 말 되게 어렵지. 전자는 오비탈 영역 내에 있다. 그냥 그 소리야. 이거 뭐 크게 해석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단일 결합은 일반적으로 시그마 결합이며 이는 결합에 참여한 두 원자 오비탈 영역의 일부분이 두 원자를 연결하는 일직선 축에서 서로 겹쳐지며 형성된 결합이 가장 간단한 결합이다 라고 해서 자, 이게 두 번째 문장이 좀 긴데 두 번째 문장은 전자가 어디에 있냐 오비탈로 규정된 영역 내에 존재한다. 알겠어? 근데 전자가 어디인지 정확히 꼭 찍는 게 아니야. 오비탈 영역 내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시그마 결합으로 하는데 시그마 결합이 뭐냐 오비탈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자, 오비탈 영역이 겹치는 자, 여기 이 시그마 결합이 있는데 자, 시그마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시그마 결합이 뭐냐 오비탈 영역이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간단한 결합이네. 오비탈이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걸 그러니까 전자는 오비탈 영역 내에 있고 그 오비탈 내의 영역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공유가 일어나는 게 시그마 결합이고 자기가 단일 결합이다 하는 거. 단일 결합에 참여한 전자들은 결합궤도 영역에 존재하게 되며 그 두 원자는 그 원자들을 공유한다라고 해서 자, 거기 결합궤도 영역에 존재하게. 자, 3문단. 자, 이건 이중결합. 자, 이중결합은 두 개의 원자가 두 쌍의 전자, 그 전자 4개를 공유해서 자, 전자 4개를 공유하는 거고. 자, 이중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두 가지 종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번에 시그마 결합으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그마 결합은 위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파이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파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달리 두 원자 오비탈 영역이 90도 각도로 측면으로 겹치며 전자를 공유하는 형식. 이거는
자, 오비탈 영역 90도 각도로 측면으로. 자, 공유하는 거고, 요거는 결합력이 약하네. 자, 위에는 일직선 축이야. 일직선 축. 자, 차이. 자, 또한 파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자유전자처럼 이동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이 결합을 가진 분자는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된다. 자, 또 하나는 이동이 가능해서 파이 결합은 자, 여러 개의 파이 결합을 가진 분자는 자, 여러 개의 파이 결합이 있으면 자, 전기 전도성을 갖는데 자, 이중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도 단일 결합과 마찬가지로 결합궤도 함수로 표시된 영역 내에 존재하며 이때 결합궤도 함수 종류는 두 개가 된다. 그럴 때는 자, 결합궤도 함수가 두 개가 돼.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그마 결합도 하나 있고 파이 결합도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오겠지. 하나는 일직선에 90도니까. 이렇게 동일한 원자라도 결합 형식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형성된 분자군 물질의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자, 4문단.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소체로는 탄소 동소체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본 거지. 탄소 동소체. 자, 탄소 동소체인 다이아몬드 흑연의 결합 방식의 차이로 특징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다음에 흑연이 있는데 얘는 결합 방식의 차이래. 자,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 원자의 4개의 전자가 이웃에 위치한 탄소 원자 4개가 탄소 원자 4개의 전자로 공유해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 그 모양은 정사면체와 같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탄소 하나에 4개의 전자가 위치해서 탄소 원자 4개의 전자를 공유하고 결합을 형성하고 있대. 자, 그 모양은 정사면체와 같다. 이때 형성된 4개의 결합은 모두 단일 결합이며 자, 다이아몬드는 모두 단일 결합이야. 모든 탄소 원자는 시그마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높다. 단일 결합이니까 다 시그마 결합이겠지? 그리고 시그마 결합은 어때? 가장 단단하지? 그래서 거기는 강도가 높아. 이와 달리 끊어내 흑연은 각 탄소들이 위치한 탄소 세개와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중 한 개의 결합, 파이 결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흑연은 어떠냐? 얘는 시그마 결합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도 있대.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지면 이중 결합인 거야. 자,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흑연은 그런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이거 지금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자, 이거 굳이 따지면 이중 결합이지. 그래서 똑같이 탄소인데도 하나는 시그마 결합으로 된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 흑연 같은 경우는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좀 달라. 두 개가. 자, 결국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특성 차이는 결합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결합 방식에 따른 얘야 이거는. 탄소 동소체는 결합 방식에 따른 자, 탄소 이 동소체의 얘를 보여주고 5분단. 흑연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연속되어 있으므로 마치 벌집 형태와 유사하다. 흑연은 벌집 모양의 평면 여러 겹으로 쌓여 수많은 층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벌집 형태네. 하나의 층에서 탄소 원자들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층과 층 사이는 공유 결합이 아닌 분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매우 약하다. 흑연의 특징인데 요거는 그 하나의 층은 자, 흑연은 자, 하나의 층에서는 자, 그러면 공유 결합이라서 결합력이 강하대. 근데 층과 층 사이에서는 요거는 분자 간의 인력이래.
분쟁한 인력은 잡아 당기는 힘이거든. 서로 잡아 당겨가지고 지금 유사해 있는 거야. 그래서 결합력이 약하다. 자, 따라서 다이아몬드와 달리 각 층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때 한 교로 분리된 층은 여러 겹이 쌓여 있을 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는 한 겹과 얘네들은 어떠냐? 다른 특성을 가진대. 하나 있을 때하고 여러 개 쌓여 있을 때하고. 흑연에 분리된 한 층을 그래핀이라고 하며, 자, 이 하나의 층을 뭐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층을 그래핀. 그래핀이 원통 형태로 둥글게 말려있는 모양의 물질을 탄소 나노튜브라고 한다. 자, 그래핀이 말려있는 거, 그걸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고. 여기에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는 흑연처럼 전기 전도성을 가지며 높은 열 전도율이나 강한 강도를 가지는 등 흑연과 다른 특성을 보이며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그래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자, 여기 특징 뭐냐? 전기 전도성. 네, 높은 열 전도율 특징이지. 그 다음에 강한 강도. 자, 이런 걸 가지고 있네. 자, 이거는 뭐 문제는 그 2번 문제. 자, 기억 니은 다이아몬드하고 그 흑연에 대한 예인데,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소 원자 간의 시그마 결합인데, 마치 시그마 결합도 있고 얘도 시그마 결합도 있고. 2번 기억과 결합 방식의 차이로 강도의 차이. 결합 방식에 따른 예지. 얘는 단일 결합이고 얘는 이중 결합이야. 그래서 얘는 파이 결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도가 떨어지지.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결합의 차원이면 원자가 원래 원자 중간 오비탈이 아닌 결합궤도라고 하면 안 되지. 결합 오비탈 영역 내 결합궤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공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말지처럼 이거 공유가 안 돼 있는 거야. 4번은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하나씩 분리되는 경우,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하나의 층이 분리되는 경우, 자, 니은이 흑연이지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하나의 층이 뭐야? 그래핀이 되는 거지.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거기는 전기전도성을 갖는다. 이제 왜 그러냐? 파이 결합 때문에. 이거는 파이 결합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3번은 A의 이유인데 A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1번의 원자 간 결합 방식은 흑연과 동일하지만 층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여러 층이 결합된 게 아니라 한 층만 딱 골라내가지고 그 층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으면 탄소 나노튜브가 되고, 자, 걔가 이제 이런 특성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1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 책하고, 그러니까 저기 문학하고 그 다음에 그 기출 모의고사 가져오면 돼.